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행정학과 강민아 교수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맡게 된 것은 행정학과 교수로서 맡은 건 아니고요. 경력개발센터 원장으로서 사실은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자체가 사실은 정책적으로 또는 행정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빅데이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거를 통해서 개인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게 될 그런 불평등에 관한 것들, 양극화 이슈 그런 것들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책적 이슈가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제가 그 분야에 관해서도 한번 행정학과 교수로서 강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경력개발센터의 입장에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강의는 사실은 저 혼자 준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경력개발센터 선생님들 다 같이 모여서 여러 차례 연구도 하고 또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만든 그런 준비한 자료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이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그 강의를 준비한다고 했더니 제 아는 지인분이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동영상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물론 영어로 된 거였죠. 왜 그렇게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할까요? 아마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우리가 들어보면 특히 일자리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좋은 얘기보다는 이런 불안함, 두려움, 염려 이런 말들을 아마 훨씬 더 많이 듣게 될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탐험과 탐업이라는 그런 큰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정말 그렇게 두렵고 우울한 뉴스인가? 이 자리에 있어서 그것에 관해서 같이 한번 탐험을 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탐업, 새로 저희가 만든 그런 용어인데요. 우리가 흔히 직업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취한다 하는 취업을 한다고 하죠. 그런 게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살아가야 할 그런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또는 탐험하는 그런 적극적 자세에서 탐업이라는 용어로 저희가 한번 두 가지 파트로 크게 나눠서 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것들은 아마 이미 이 강의를 통해서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AI,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또 로봇, 또 빅데이터 이런 용어들이 이제는 사실은 꽤나 익숙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질 융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초지수적 속도로 발전을 한다 또는 초연결 사회다 이런 키워드로 우리가 많이 들어보죠. 그래서 이런 그 변화들이 사실상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이제 듣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조업이나 이런 어떤 유통이나 이런 어떤 경제 구조에서만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듣고 있죠. 자율주행차 이런 문제에 관련된 이동성 문제 그리고 스마트 하우스 그리고 의료에서 건강에서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이런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을 관리하고 또 어떤 그 준비하는 그 과정에 행정이라는 또 역할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많은 사회 전체가 재조직되는 이런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오늘 제 강의는 왼쪽 부분에 있는 산업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 경제 구조가 여러 가지로 바뀌는데 그 아마 변화는 크게 여러 가지 용어가 있겠지만 세 가지 용어로 흔히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쉐어링 이코노미, 공유 경제죠. 공유 경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재화나 또는 재능이나 거주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쓰는 것인데 무엇을 기반으로 하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바로 공유 경제입니다. 혹시 공유 경제의 예가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우버, 에어비앤비 아마 여러분들은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바로 공유 경제의 대표적인 예죠. 두 번째는 온디맨드 이코노미라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공유 경제만큼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디맨드, 수요에 기반한 경제 형태로 변한다.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케빈 켈리라는 이분이 와이어드라는 그 유명한 잡지 아시죠? 과학기술에 관한 잡지의 편집장이시고 IT 그 산업계에서의 구루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분이 기술의 충격이라는 그런 책에서 2030년을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1인 기업을 보유해서 기업 수가 6, 70억 개가 될 것이다. 약간 좀 믿어지지 않죠. 근데 사실상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제품 하나를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시대는 저물 것이다. 즉 이전같이 우리가 삼성이나 LG나 아니면은 애플에서 만든 그 전화기를 주문해서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서비스, 내 그 핸드폰에는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더 중요하다 또는 음악이 중요하다 할 때 그런 서비스 자체를 우리가 골라서 선택을 하면 그것이 바로 가까운 데에서 매뉴팩처가 돼서 우리에게 딜리버가 되는 그런 방식의 매뉴팩처링이 이제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설치된 우편물 상자에 내가 공유하고자 하는 또는 오더한 옷이 배달이 돼요. 그리고 나에게 맞는 음식이 조리가 돼서 배달이 되고 그 다음에 물도 내가 먹고 싶은 미네랄이 들어간 나에게 꼭 필요한 그런 물들이 아침마다 신문처럼 배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원하시나요? 외출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같이 굳이 운전을 할 필요도 없고 버스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자동차 공유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내 목적지를 알려주면 목적지가 유사한 사람들과 같이 합승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따라서 착 나타나서 집 앞에 옵니다. 그러면 운전은 안 할 것이냐? 운전하는 도로가 있겠지만 누구를 위해서? 운전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니아를 위해서만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미래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더 이상 제품을 구매하거나 파는 시대가 아니다. 서비스 또는 시간을 파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굉장한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그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긱 이코노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조금 아마 낯선 그런 용어일 거예요. 좀 더 공유 경제 하에서 플랫폼 기반의 고용 형태가 혁명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최여링 아까 공유 경제에 있어서는 소비에 있어서의 혁명이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온디맨드는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의 혁명이었습니다. 기그 이코노미는 고용 형태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 강의에 가장 적합한,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기그 이코노미는 복수 계약식 단기 일자리입니다. 즉 어떻게 얘기하면 임시직, 계약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전문직 프리랜서가 바로 긱 이코노미의 그 형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태는 사실은 최근에 나타난 건 아니라고 그래요. 이미 1920년대에 재즈단이 공연단이 지방을 순회하면서 그 모든 그 일종의 공연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그 현지에 있는 공연자를 섭외해서 단기적으로 그들을 활용하는 그런 방식이 기그 방식이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변화하면서 최근에 와가지고는 단순 계약직이나 비정규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의 형태로 많은 고용 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기그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염려와 함께 또한 장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듯이 염려하는 부분은 이게 비정규직과 임시직이 너무 늘어나는 것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자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장점은 훨씬 더 고용의 형태가 유연해지겠죠. 그래서 자기 생애 주기에 맞추어서 필요할 때 본인이 필요할 때 또는 본인이 일하고 싶을 때 그 계약이 돼서 고용이 돼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조금 그 관심을 기울여야 할 텐데 이런 식의 어떤 상상을 해보세요. 프로젝트가 있어서 늘 고정된 어떤 회사를 9 to 5로 다니는 게 아니고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가 생성이 됐으면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팀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수행을 하고 그 성과가 났을 때 이제 다시 흩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품성이나 자질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대한 레퓨테이션, 그리고 신뢰, 그리고
막 이제 생겨난 그런 프로젝트에서도 잘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로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그런 자질이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럼 아직 먼 얘기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나온 그런 최근에 나온 그런 아티클인데요. 성공하는 또는 변형할 수 있는 그런 이노베이티브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적어도 이 6가지의 특성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퍼스널라이제이션, 개별화. 상상이 되시죠? 많은 소비자들의 수요에 개별적으로 다 맞출 수 있어야 한다. 클로즈 룹. 이거는 사실은 지속 가능성하고 좀 더 관계가 있는 건데요. 이전의 생산 단계가 선형적이었다고 하면 리사이클을 통해서 이것이 루프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세 번째는 자산 공유. 우리 공유 경제에서 이미 익숙해졌죠. 그 다음에 프라이싱 자체가 가격을 매기는 것이 어떤 제품을 사서 그 제품에 대한 가격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가격, 사용에 대한 가격 형태로 바뀐다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콜래버러티브, 협업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다섯 번째는 급격하게 아까 말씀드렸죠. 지수적 속도로 발전하는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민첩성, 적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6가지 요소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는 40개의 대표적인 기업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평가를 해봤죠. 과연 이런 6가지 요소에 관해서 각 기업들이,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점수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봤을 때 아마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아마존, 알리바바, 에어비앤비, 애플, 이케아, 델, 구글, 레고, 필립스, 롤스로이스, 우버, 집카, 이런 기업들이 이미 4개 이상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변화는 충분히 시작되었고 앞으로 아마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이런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우리 삶에 있어서 변화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산업 구조가 변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직업 세계, 고용, 그리고 일자리, 그리고 우리 업무, 이거 자체가 전부 다 변화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하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한번 보시죠. 일단 이것은 4차 산업혁명 일자리에 관한 전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계 경제 포럼에서 예측한 바에 의하면 일자리가 약 5년, 앞으로 5년 안에 500만 개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700만 개가 사라지고 200만 개 정도가 생길 것이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라고 얘기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런 예측을 하고 있고요. 해마다 100만 개씩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런 암울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의 경우에는 47%가 고위험군이고 한국은 63%가 고위험군이다. 남자인 경우에는 52%가 감소하고 여성인 경우에는 48% 정도가 감소할 것이다. 여성 일자리가 조금 덜 감소해요. 왜 그럴까요? 돌봄 노동, 그렇죠. 여성의 일자리들이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감성적인 그런 부분들을, 창의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주목해야 될 거는 사라지는 일자리도 있지만 생겨나는 일자리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전 세계 7세, 현재 7세 아이들이 65%는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런 직업이 무엇인지를 상상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보시면 23개국의 10개 비즈니스 부분 혁신 담당위원 2,700명에게 설문을 실시를 했어요. GE에서 GE 글로벌 이노베이션 패러미터로요. 2015년 10월에 그렇게 봤을 때 전 세계 그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이그제큐티브 임원들의 60%가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반면에 한국에서는 약 33%만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이 4차 산업혁명의 준비도에 관해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국이 29위예요. 그래서 상당히 아직까지 뒤처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이 아주 많습니다. 저도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겠지만
그렇게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암울한 예측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우울하더라도 좀 더 들어봅시다. 역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인데요.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는 상당히 정말 일자리 변화는 상당히 스케어리하다.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19세기에는 그 일자리가 기계화, 소위 자동화는 최근에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 생겼던 자동화는 dirty and dangerous, 즉 굉장히 지저분하고 위험한 일들을 자동화 또는 그 기계로 대체를 했었죠. 20세기에 와서는 어떤 일들? 덜한 일, 즉 굉장히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들을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는 어떤가요? 이제는 디시전을 기계가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디시전이 인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뢰성이 있고 훨씬 더 빠른 그런 디시전을 내리게 됐다는 거죠.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1960년에서 2010년까지 지난 50년간 보시면 여기 정형화된 작업들은 이미 다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비정형화된 작업들, 분석적인 거나 또는 인터퍼스널한 것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2010년까지의 얘기고 만약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정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된다면은 아마도 non-root 비정형된 분석화 작업은 기계가 충분히 인공지능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일자리 변화에 관해서 여러 가지 예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경력개발센터에서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 일자리 대체는 사실 이 네 가지의 측면에서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통적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고 대기업에서 감소할 것이고 전문직 일자리가 변동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공공부문에서도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일자리 감소의 사례는 굉장히 많죠. 보시는 바와 같이 유통혁명, 생산혁명, 그리고 업무혁명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아마존에서 이제는 아마존 고 시스템에 가면 결제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핸드폰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결제 계좌를 가지고 들어가서 물건을 집어서 나오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 식의 어떤 소비 또는 유통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디다스의 공장, 신발 생산 공장이 굉장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기존 공장에 600명이 있었던 회사를 50만 켤레를 생산하는데 근로자 50명이 모두 다 이것을 해낸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아티클에 의하면은 아디다스가 시도하고 있는 건 그 커스터머들, 자기 소비자들의 발의 형태와 사이즈를 데이터베이스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선호도, 좋아하는 색깔, 주로 어떤 식의 운동을 하는지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어서 소비자가 그것을 알려주기만 하면은 그 즉시 3D 프린팅을 이용해 가지고 그 나에게 맞는 그런 운동화를 생산하는 그런 방식의 온디맨드 경제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아디다스에서 이미 이런 것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거는 흰색 팔을 가진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를 추출해내고 그리고 주문용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저희가 커피를 그냥 사 마시면 되는, 그래서 전통적 일자리가 이렇게 감소하고 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 일자리는 어떤가요? 대기업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걸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예를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대기업이라고 했던 GM에서는 GM이 500억 달러의 기업 가치가 있는데 고용 인원이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버는 비슷한 600억 달러의 기업 가치가 있는데 고용 인원은 1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무려 5배에 이르는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고용 인원은 10,00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우리가 알고 있던 네노라는 호텔 체인의 모든 기업 가치를 상승하고 있고요. 테슬라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일찍이 15년 전에 찰스 핸디라는 유명한 경영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끼리와 벼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코끼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풀타임 직장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벼룩과 같이 좀
비유가 아주 아름답지는 않죠. 벼룩과 같이 자신의 프리랜서로서 자신의 전문직을 따라서 직장을 옮겨 다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15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는 이 책이 각광을 받지 못했대요. 근데 최근에 와서 긱 이코노미의 개념이 점점 더 보편화되면서 이 책에 다시 주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문직 일자리는 어떤가요? 의사, 회계사 또는 법률가, 기자, 교육자의 모든 미래와 이런 것들이 기계에 대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 사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가장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죠. 기술적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공공부문의 고용 형태가 변화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인재를 선발하는가 하는 그런 선발 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암울한 소식만 있는 걸까요? 다행히도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보시면 2013년에 사실은 암울한 뉴스로 이 모든 스토리가 시작을 했어요. 2013년에 옥스포드 대학에 있는 프레이와 어즈본이라는 그런 교수가 당시에 미국에서의 잡의 직업의 47.5%가 이제 사라질 것이다. 기계로 대체될 것이다라는 발표를 하고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쇼크에 빠졌죠. 그리고 굉장히 우려를 하게 됐죠. 그랬는데 2016년에 OECD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놨어요. 아마 일자리 대체는 9%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OECD도 그렇고 옥스퍼드도 그렇고 충분히 명망이 있는 그런 그 연구진들인데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가 하고 봤을 때 OECD는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직업 자체로 봤을 땐 직업에는 수많은 태스크가 있다는 거죠. 업무가. 그런데 어떤 직업이 가지고 있는 그 태스크가 전부 다 로봇에 의해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수는 없다. 즉 그것을 직업이 아닌 업무로 나누어서 보기 시작할 때 사실은 직업 전체가 다 사라지는 그런 경우는 9%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올해 맥킨지에서도 비슷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직업 전체가 대체되는 일자리는 아마도 5% 미만이다. 그럼 우리가 마음을 푹 놔도 될까요? 여기 보시면 그렇지만 동시에 맥킨지 리포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30%의 활동, 즉 업무가 기계로 대체하는 경우가 60%가 넘을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어떤 그 변화는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리서치 파운데이션인 퓨 리서치 파운데이션에도 1896명의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과연 당신은 2025년이 됐을 때에는 일자리가 모두 로봇에게 또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모든 그 기술혁명에 대체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2%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어요.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 더 생겨나는 직업이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가진 인간의 독특한 고유한 그런 케이퍼빌리티를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일상적이고 지루한 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좋은 뉴스가 기다리고 있다. 반면에 48%의 응답자들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까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부정적인 전망들, 화이트 칼라, 소위 말하는 사무직들은 대부분 대체가 될 것이고 아주 영속적인 실업의 관계가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뿐 아니라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가 교육적으로나 또는 정치사회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전혀 잘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마지막 부분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분들도 같이 공통적인 의견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사실은 이 모든 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게 될지 부정적인 방향으로 만들게 될지 우리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태까지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례들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코보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로봇과 협력한다는 개념이죠. 이미 시작이 됐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로봇이 혼자 일할 때보다 같이 일할 때 훨씬 그 생산력이 80% 이상 증가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바로 대체라기보다는 증감, 어그멘테이션이다 라고 보자.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고요. 새로운 직업들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아마
관심을 기울여야 될 거예요. 감지 분야 직업에 있어서 스마트 센서 개발자, 비전 인식 전문가, 사물 공간 스캐너, 진흥화 기술에 있어서 P2B 대출 전문가, 예측 수리 엔지니어, 즉 언제 예측이 아니 수리가 필요한지를 예측하는 엔지니어, 인터페이스 분야 직업에 있어서는 오감 제어 전문가, 로봇 트레이너, 인터페이스 개발자. 이 로봇 트레이너에 관해서 제가 흥미로운 사례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분은 최근에 뉴욕타임즈에 아주 이번 달에 난 기사 중에 하나예요. 5개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중에 마침 다이아나 킴이라고 하는 한국 분이시라고 제가 짐작을 했어요. 라스네임이 킴이니까 그렇죠. 이분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분은 X.AI라고 하는 그런 회사의 스타트업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분의 이 회사는 그러니까 미팅을 스케줄하는 회의를 스케줄하는 그런 AI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인공지능 두 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누구죠? 앤드류 잉그램하고 에이미 잉그램이 있어요. 둘 다 AI인데 이 두 AI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게 바로 이 다이아나 킴의 역할입니다. 이메일에 답하고 그러면서 최대한 인간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응답자들이 사실은 소비자들이 기계와 얘기하고 있다는 걸 거의 눈치채지 못한다고 합니다. 최대한 공손하고 아주 전문적이고 명확하게 친절하게 그 대답을 하게 하는데, 대신에 이것이 기계이기 때문에 every Wednesday, 즉 Wednesday 미팅하고 A Wednesday 미팅, 매주 수요일 미팅하고 어느 수요일 미팅하고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미팅에 올 때 5명이 참석을 하는지 2명이 참석을 하는지에 따라 미팅의 준비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이런 것들을 아직 AI는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2년 뒤 아니 1년 뒤에는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이아나 킴의 잡인 거죠. 일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스크립트를 쓰고 프로그램을 하고 언어학을 이해하는 그런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세상이 그러면은 한꺼번에 확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어떤 전이 기간이 있을 거고 그 전이 기간 동안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크게 2개의 축으로 나눠봤고요. 기술 발전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느냐.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플랫폼 경제. 즉,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공유 경제와 같은 것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A에 있다 그러면 가장 앞선 이런 모든 기술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활용하기도 하고 공유 경제에 적극 참여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B는 공유 경제 자체는 활용을 잘 하지만 실제로 기술은 이전의 기술들을 활용하는 거. C는 가장 평범한 안주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전에 현재의 기술에 의존을 하면서 기존 경제, 그래서 플랫폼 경제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형태. 그리고 D의 경우에는 기존 경제를 활용하지만 어떤 기술 발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것을 즐기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즐기는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트랜지션이 존재를 한다고 하면 이것에 따라서 산업의 형태나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크기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지금으로는 예측할 수 없죠. 그리고 이 크기의 변화는 아마 우리가 앞으로 점점점 만들어가고 또 깨달아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럼 이 4가지의 그 사분면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고 또 어디로 가고 싶은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마 우리가 해야 할 준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탐업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자리가 변한다고 하면 그러면 과연 그 일자리에서는 어떤 인재를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2가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업이라는 개념은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주어진 일자리를 그냥 위에서 준비하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내자, 아니면 스스로 찾아내자 하는 면에서 탐업이라는 개념을 쓰게 됐죠. 이 탐업이라는 개념을 상당히 잘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진로 개발 모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로티안 커리어라는 개념입니다. 프로티안 커리어는 프로테우스에서 왔어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리스 신화에 있는 존재인데 포세이돈, 바다와 물의 신의 포세이돈의 부하라고 해요. 근데 특징이 자유자재로 자기 몸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어떤 형태든지 변할 수 있고 예지력을 가지고 있어서 앞을 내다보고 여러 가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귀찮아서 다른 형태로 살짝 변하고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스스로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변화할 수 있는 인간을 프로테우스형 인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프로티안 커리어라는 개념을 아주 일찍이 홀이라는 학자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 프로티안 커리어는 제가 우리 탐험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특성을 굉장히 잘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내가 커리어를 찾아가면서 지향하는 점이 무엇인가? 그거는 자신의 특징,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 나만의 고유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내가 과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싶은가를 판단하게 하는 기준이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그 두 가지가 내 커리어 디벨롭먼트의 지향점이라고 한다면, 그럼 나는 그 지향점을 가지고 어떻게 나의 커리어를 개발할 것인가? 커리어 패스 진로 개발에 있어서는 자기 주도적으로, 즉 자기가 스스로 유연하게 적응해 가면서 새로운 상황에, 변화하는 상황에 늘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자기 주도적으로 나의 그 진로를 개척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탐업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탐업의 그 예를, 프로티안 커리어의 예를 찾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몇몇 그 사례들을 가져왔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선배를 예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선배에 대한 예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두 분의 선배한테 질문을 했어요. 6가지를 가지고. 당신이 이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당신의 꿈을 발견하게 됐습니까? 그리고 후배들에게 사회 진출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당신이 지금 맡고 있는 업무는 향후에 어떻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후배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전해주고 싶은 경력 개발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런 6가지 기준에 관해서 저희가 질문을 했고, 그 답을 오늘 제가 유인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기회가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선배는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가 행정학 전공이기 때문에 행정학 선배를 두 분을 제가 섭외를 했어요. 현재 카카오에서 IT 서비스 기획자를 하고 있습니다. 6년 차 된 선배고요. 가장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경험입니다. 굉장히 풍부한 경험. 단순한 한 1, 2개월의 인턴십이 아니라 2년 그리고 6개월, 2년 동안, 1년 동안 KT에서 일을 하고 6개월 동안 또 네이버 소프트웨어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을 배우고, 본인이 행정학과 출신이지만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IT와 기계에 관심이 많다는 걸 깨닫고 그런 쪽으로 자기가 그 훈련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경험을 그렇게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여기 나왔죠? 나의 리소스가 고갈될 때까지 밤을 새우면서 정말 너무나 열심히 이런 경험을 했다. 그러면서 굉장한 용기, 겁이 없는 경험주의자라고 본인을 얘기를 했어요. 강점을. 안 되면 말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 재밌는 건 모두 다 해보자. 그럼 사회 진출에 관한 조언은 어떤 것일까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자.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느냐. 가능하면 자기의 장점을 먼저 이해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 유보금 선배가 맡고 있는 IT 서비스 기획이라는 발전은 어떻게 생각하면 4차 산업혁명의 첨단에 가 있는 그런 분야죠. 앞으로 업무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가장 발전하게 될 거지만 이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을 하나 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가. 기획이잖아요.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가장 중요한 그런 덕목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경력 개발 기준에 있어서는 후배들에게 권하는 경력 개발에 있어서의 조언은 끊임없이 변화해야 된다. 즉 이 4차 혁명의 특징은 변화라고 그랬죠.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끊임없이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은퇴할 때까지 배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선배입니다. 이분은 개인 신용 평가,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평가해서 그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그런 그 기업을 창업한 대표입니다. 이 대표는 프로티안 커리에서의 가치관 부분에서 상당히 독특한데요. 저한테 퍼스널 스토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남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기에 있는 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필요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그 필요한 돈을 가지고 자기 꿈을 이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15년 전에 이제 어느 조그만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용에 관한 것을 하는 회사에 들어간 거죠. 대출을 하는 회사에. 그러면서 본인 이야기를 아무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였기 때문에 본인이 과장이었는데도 그 회사 안에서 1인 기업으로 분리를 시켜줬대요.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칭찬받는 그리고 여러 가지 상을 받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개인 신용평가 회사를 3개나 가지고 있는 그런 대표가 되었습니다. 꿈 발견에 있어서요. 주어진 모든 기회는 나에게 있어서의 징검다리다. 괜한 헛수고라는 없다. 그래서 그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건너갈 때 내가 발전한다. 그리고 사회 진출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회사를 갈 것인지 고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업무 발전 방향에 있어서 짐작하시다시피 이 리스크 파이낸싱이라는 것은 빅데이터에 의존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지극히 통계학적이고 지극히 수리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분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분석 기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인문학적 해석이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력 개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조언은 복사 한 장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또 다른 여러분의 선배입니다.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을 마치셨고요. 최근에 그 IoT를 활용해가지고 그 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그런 선배입니다. 이분은 또 독특한 성장 환경이 있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최근에 300만 마리 이상의 소들이 도살 처분을 되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 이유가 아버지가 축산학을 전공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목장을 다녔었는데 이 소식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컴퓨터 공학자로서 IoT를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서 그 소의 그 위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온도계를 만든 거죠. 기계를. 그래서 사탕수수로 만들어서 그 소에게 연구를 통해서 투여를 하면은 그것이 영구적으로 소에 남아 있고 그 기계는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져서 0.1도씨의 온도 차이에도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빅데이터로 다 모아지는 거죠. 회사로. 그래서 어떤 축산업 농장에 있는 모든 소들의 데이터가 다 모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도살이나 처분이 즉 반드시 어떤 그런 전염병이 아니라 약간의 온도 차이, 체온의 차이가 있을 때 그 여러 가지 패턴을 파악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도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 상을 휩쓸고 있는 그런 여러분의 선배입니다. 다음은 해외 사례입니다. 좀 독특한 사례인데요. 이게 뭔가요? 아이스크림인가요? 아이스크림 같이 보이는 쿠키 반죽입니다. 이분은 쿠키 반죽을 바로 먹을 수 있게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에다도 넣고 구워 먹기도 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 크리스틴이라는 분은 개인의 성장 환경에 있어서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굉장히 많은 요리를 참여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디자이너로서의 삶을 살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요리를 버리지 못하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쿠키도우를 상용화해가지고 그것을 판매하는 그래서 굉장히 성공을 이룬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개인의 성장 환경 그리고 전문성, 장인정신, 창의성 그리고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한 시도 그리고 디저트 업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분이 성공할 수 있었죠. 이런 예를 볼 때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사실은 제가 학생들하고 그 면담을 하게 될 때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교수님 제가 근데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저도 참 그걸 어떻게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줘야 할까.
근데 제가 참 좋은 사례를 하나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누구죠? 네, 양세형 개그맨입니다. 이분은 자신이 아버지가 도배를 하셨대요. 근데 늘 지쳐 있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일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수첩을 꺼내서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칭찬을 모조리 다 적어봤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칭찬할 때마다 적은 거죠. 그랬더니 그 칭찬이 뭐에 관한 거였을까요? 너는 정말 재밌어. 너 진짜 웃겨. 그거였던 거죠. 나의 재능은 정말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구나. 그게 바로 자신의 독창성과 자신의 고유성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기술의 충격이라는 책을 쓴 그 케빈 컬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복제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라. 다른 사람이 복제할 수 있는 건 무상으로 그냥 나눠줘라. 그거는 이미 가치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복제할 수 없는 나만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아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월드 이카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림을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21세기에 필요한 스킬들, 소양들은 16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터러시, 그다음에 역량, 그다음에 인성 이렇게 크게 나누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저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쌓았나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사실 이쪽에 있는 리터러시 부분은 우리가 이미 전공을 통해서 다 배우고 있는 것들입니다. 문학적 또는 수리적, 과학적, ICT 그리고 재정, 경제에 관한 부분, 문화적 소양, 그렇죠? 이런 부분 다 우리가 전공을 통해서 익히 배우고 있고 여러분은 이미 이화대학에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것을 충분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비교과 활동이나 교양을 통해서 스스로 개발해야하는 것들이 바로 아마 이 두 가지 그룹일 겁니다. 컴피턴시, 소위 말해서 역량이라고 말을 하죠. 크리티컬 싱킹, 창의적 생각,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의사소통, 협력.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인성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여태까지 제가 계속 강조했던 호기심, 창의성, 끈기, 적용력, 리더십, 그리고 문화적 감수성, 사회적 감수성 이런 것들이 바로 21세기의 인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역량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미 시작된 21세기에 필요한 역량입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역량은 뭐가 다를까요? 저희가 경력개발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관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보고서들을 수없이 많이 읽고서 저희가 한번 일종의 간략한 내용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런 보고서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역량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즉 고유하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 고유성, 독창성이죠. 유연성, 탄력성, 상상력, 창의성, 용기, 긍정적 사고, 조화, 공존, 공감, 소통. 그렇죠? 우리는 유연하게 그리고 탄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히 창의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용기,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용기를 가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고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진정한 인간이 가진 가장 뛰어난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주는 흥미로운 개념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계획된 우연. 일종의 형용모순이죠. 억시모론. 그렇죠. 우연인데 계획이 됐다. 어떤 걸까요? 이런 그 연구에 의하면 이런 계획된 우연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직업에 있어서의 만족도나 성공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계획된 우연의 5가지 요소에 대해서 호기심, 나는 얼마나 호기심이 있는가, 얼마나 끈기가 있는가, 얼마나 유연한가, 얼마나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쌓여지나요? 경험에 의해서 쌓여집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이 아까 보여드린 그런 많은 사례에서 수없이 많은 경험, 그러나 단발적인 경험이 아니라 충분히 오랫동안 경험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계획된 우연의 어떤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충분한 상상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아이디어를 제시한
크럼벌츠라는 학자는 이런 흥미로운 얘기를 해요. 1999년에 이미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AI는 인간에 있어서 사실상 인간은 모두 다 우월하다. 인간보다. 몇 가지만 빼놓고. 그게 무엇이냐면 capriciously curious. 변덕스러울 정도로 호기심이 어느 것이든지 또는 아무 것에든지 호기심을 가지고, 근데 그 호기심을 어떻게 패션을 가지고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 관심사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기계보다 우월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역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 이런 굉장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리라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조금 예측하고 있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많은 연구 보고서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이런 식의 어떤 엄청난 변화들은 사실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여기 보시면 16세기에 1589년에 방적기가 발명이 됐을 때도 영국 사회가 난리가 났었대요. 그리고 그 발명자의 그 기대와 달리 그 당시에 여왕과 귀족들이 이 방적기를 없애자. 왜? 이것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라고 걱정을 했다는 거죠. 매 세기마다 이런 식의 변화는, 이런 식의 걱정은 사실상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20세기 초반에 중반에 1960년대에 타임 매거진, 잡지 타임 아시죠? 거기 제목이 Automation of Jobless. 익숙한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 그때 기본소득에 관한 얘기도 나왔대요. 그래서 이걸 보면 별로 새로울 게 없는 것 같죠.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엇갈린 전망 그리고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의 몫인 거죠. MIT의 두 유명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컷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그런 아무런 얘기를 하고서 마지막 결론은 그렇지만 테크놀로지가 우리의 운명은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이게 가능한 건지 우리의 소망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MIT의 두 유명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일자리는 특히 기술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런 기술을 생산해내는 비용 그리고 그 공급, 그 고용에 있어서의 노동에 있어서의 공급과 수요 그리고 그런 자동화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혜택을 얻게 되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변화에 대해서 사회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 문화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이 전망이 달라질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분명히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혁명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혁명은 어떤 건가요? 모든 게 뒤집어지는 순간이죠. 그래서 유리했던 사람들이 불리한 고지로 가고 불리했던 일들이 유리해지는 상황입니다. 내가 어디서 어디로 갈지는 바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소개해드린 그런 많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얼만큼 우리가 쌓아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몇 가지 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는 더 이상 어느 직장, 어느 회사를 갈지를 고르는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직업을 고르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직업도 이미 대체되는 세대가 됐습니다. 내가 잘하는 업무, 태스크, 역량, 내가 뛰어난 역량이 무엇인가, 우울한 사람을 달래주는 걸 잘하는가, 약속을 잘 만들어내는 걸 잘하는가, 싸운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걸 잘하는가, 설득해가지고 내가 하고 놀러 가자는 대로 같이 놀러 갈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역량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하는지 어떤 걸 즐거워하는지를 찾아내야 할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중에 창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되려면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 특히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있어요. 이분은 카네기 멜론의 연구원인데 인간에게 쉬운 것은 컴퓨터에게 어렵고 반대로 인간에게 어려운 건 컴퓨터에 쉽다. 그리고 로버트 루트번스타인이라는 물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창조성이랑 창의성이라는 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 여기서 키워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무엇인가 재미있는 거를 발견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거. 우리가 프로티안 커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 추구. 가치가 있고 재미있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마 변화는 기계는 어렵고 인공지능은
그동안에 어렵고 복잡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해결을 할 거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쉬운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 그런 걸 찾아내는 게 아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흥미로운 그림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데이터예요. 빅데이터,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이죠. 여기에 어떤 색깔들이 입히면 그게 바로 인포메이션, 정보가 됩니다. 이 정보들이 연결이 되면 지식이 돼요. 아마도 지금 인공지능은 여기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많은 점 중에 어떤 것이 정말 핵심이지? 하고 끄집어내는 건 인사이트, 통찰력이에요. 그리고 그 통찰력을 이어주는, 그 해법을 이어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지혜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인사이트와 위즈덤은 기계가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사이트와 위즈덤을 쌓아야 되죠. 어떻게? 경험을 통해서 온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또 다른 버전의 그림인데요. 널리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이어주는 건 경험을 통해서. 근데 그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고양이를 만들어내는 건 바로 우리의 창의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마지막으로 기계보다 우리가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공익 광고예요. 현대해상 광고. 인간, 마음. 인간이 가진 가장 강한 힘. 바로 공감이죠. 공감은 인지와 정서로 이루어졌다 있다고 해요. 아마도 AI가 굉장히 발전하게 되면 공감까지는 AI도 흉내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그거보다 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을 더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을 인공지능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결여되어 있는 건 정서라는 거죠. 어떤 거요? 이모션, 감수성, 인터퍼스널한 릴레이션, 케어링, 돌봄, 너처링, 그리고 코칭, 모티베이팅,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우리 인간이 훨씬 더 잘하고 앞으로도 아마 잘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요. 그래서 이런 공감, 우리의 마음을 잘 간직하고 키워나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늘 제 그 게시판에 커다랗게 써놓은 건데요. 대학은 마음 놓고 실패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실패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지식을 쌓고 통찰력을 쌓고 위즈덤을, 인사이트를 얻게 되고 그리고 강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선배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사실 아까 말한 김민정 선배가 우리가 영어하고 인간관계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하면 다들 인간관계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우리 커리큘럼에 인간관계를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는 수없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겪게 되는데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학이라는 건, 학교라는 건 그래도 서로 호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서로 도와주면서 가장 적게 읽고 가장 적게 상처받으면서 사회생활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울타리라는 거죠. 특히 이화여대는 우리 같은 여성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죠? 남학생보다 제가 몽골에 이전에 그 헤비타트 벽돌 가지고 그 집 짓는 그런 봉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화여대 학생들은, 몽골인들께서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집을 다 직접 져요. 그러더라고요. 네, 스스로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많은 환경에 여러분들은 있습니다. 여자가 리더인 것이 당연한 문화. 그래서 이화여대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있었던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유보금 선배, 아까 카카오 IT 서비스 기획자였죠. 늘 변화하는, 가장 빨리 변화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언제까지, 은퇴할 때까지 배움의 과정에 있고 그 변화에 적응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메시지 몇 가지는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정적인 암울한 얘기와 함께 긍정적인 얘기를 조금은 더해서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그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그런 독창성을 찾아내고 그 고유성에 기반해서 충분히 경험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고, 그래서 정말 이 4차 산업혁명에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앞서가는 그런 미래의 주역이 되시기를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